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강의 중에는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질의응답을 1시간 정도 강의 듣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응답은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해주실 분은 최태육 박사님이시고요. 여순항쟁과 기독교인들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건데, 최태육 박사님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65년생이시고요. 경기도 여주 출신이시고 서울에서 자라셨습니다. 감신대를 나오셨고 강화도 교동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주로. 그때 이제 전쟁과 학살에 의한 지역 교인들의 신앙생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2007년에는 목회를 잠시 접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주 목회자로서는 특이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그 뒤에 모건대에서 2015년도에 그러니까 남북분단과 6.25 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과 한국 기독교 관계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위 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단법인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모건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태욱 박사님 오늘 상당히 예민한 주제인데요.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강좌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기독교인들이 가한 학살이냐, 기독교인들이 당한 학살이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강의 중에 자연스럽게 그 의문이 풀릴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강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태욱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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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저한테 뭐를 좀 의뢰를 했는데,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6.25 전쟁 시기에 적대 세력에 의한 기독교인 희생 사건을 전수조사하자는 거였는데요. 저로서는 제 얘기 좀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저로서는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였지만 어차피 이걸 제대로 정리하려면 제가 뛰어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못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반 역사학이나 사회학 쪽에서는 저를 민간인 학살 연구자로 이렇게 이렇게 알려지긴 알려졌어요. 제가 이제 민간인 학살을 연구한다 근데 이제 제가 워낙 글도 안 쓰고 강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를 연구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기독교와 뭐 민간인 학살을 연구하는 사람, 또 일반 학자들 쪽에서는 그 뭐 강화나 서산, 태안에서 민간인 학살을 그 지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제 주 전공이 뭐냐 하면 그 가해자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 그 학살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죽였을까? 이 죽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어떻게 죽였을까? 그런 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쪽 분야에서 조금 저를 아는 분들은 쟤는 저기 아, 가해자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뭐 대구 10월 사건이다,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어, 이쪽에 보다도 한국전쟁, 6.25 전쟁 때 그 가해자들을 좀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제가 주로 보는 게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CRC 방첩과라고 하죠. 방첩대 또는 이제 방첩대 이전에는 SIS라고 그래가지고 뭐 특무대라고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CRC 이후에 그 방첩과 이후에는 육군 특무부대라고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발전을 해서 보안사가 됐고 방첩대를 거쳐서 보안사가 됐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뭐 기무상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바로 방첩 관련 연구이고 또 하나는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 학살 사건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순 사건을 연구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게 되겠지만 이 여순 사건에 나오는 그 주요 그 장교, 지휘명령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전쟁 당시에 또 중요 요직에 있으면서 그 자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학살합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당시에 학살의 가해자들이 이제 제가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학살을 했을까? 선 경험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그러다 보니 이제 여순 사건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4.3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서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대구 11 사건을 보게 됐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지금 여순 사건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인물들이 정말 한국전쟁 당시에 날고 길면서 후방 지역에서 또는 전방 지역, 전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을 조사할 때 이 사람들이 한국전쟁 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했었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강화교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강화교동은 그 교동에는 그 학살자 목사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학살을 하고 나중에 가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뭐 제주도에서도 어린아이들 많이 죽고 임산부 죽이고 떼 죽음 그랬는데 교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짓거리를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강화교동은 예, 참 그 기가 막히죠 좀. 뭐 그거는 조선신학교 출신이나 뭐 저기 예, 어디야 평양신학교 출신이나 뭐 감리교 출신이나 성경교 출신이나 뭐 상관이 없죠. 어떻든 그 여수 순천 지역도 역시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폭이 넓고 넓지만은 그러면서 별짓거리를 다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별짓거리를 하면서 노린 것들이 있겠죠. 이 군인들이. 또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노린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군인 14연대를 토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을 죽여가면서 군부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김백일이죠. 원영덕은 군부에서 밀려나게 되고 김백일을 중심으로 해서 육군본부가 조직이 되죠. 그 위에는 정일권이 쓰는 거고 그 위에는 김성모가 쓰는 거죠. 신성모가 쓰는 거죠. 그래서 5.18이 여수 순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군부 내에 좌파 그 만주군 중에 뭐 정일권 그다음에 이 김백일 뭐 이런 라인들이 아주 굳건하게 형성이 되죠. 뭐 그러면서도 이제 이승만은 이제 이걸 통해서 반공국가를 세울 수 있었을 거고 또 미국 하원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게 되죠. 1억 몇천만 불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목적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흡혈귀처럼 이제 이승만 정권하고 그 다음에 이 군부가 어, 여수 순천 지역의 민간인들을 피를 빨아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조사하면서 저는 이제 가해자 쪽만 이렇게 주로 보면서 특히 이제 CIC 쪽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여수 순천 지역에 이렇게까지 기독교인들이 그 주요 장교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을까 하는 거는 좀 소름이 돋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조금 그 공유 문서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어, 예, 조금만 내려주시면 뭐 발생 배경은 뭐 제가 조금 발생 배경을 저 자꾸 발생 배경을 요즘 좀 이상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한마디로 좀 줄여버렸는데 여수주둔 14연대가 제주 4.3 토벌군 파견을 거부했다. 육군총사령부와 국방부는 14연대 파견 거부 행위를 반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뭐 김제가 뭐 반란을 일으켰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 건드린 측면이 있죠. 국방부 쪽에서 육군본부 쪽에서. 그래서
이게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총사령부의 조치를 보면 반군토벌 전투사령부를 설치했죠. 송호성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정일권, 그 다음에 정보국 전역, 정복과 김정권, 특별정보대 대장 SIS, 이게 이제 CIC 방첩대입니다. SIS 김한일 목사. 김한일 목사님이 나주 출신이시죠. 김정권 장로님이죠. 장로님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선엽 이 양반은 또 기독교인이죠. 이 여단장 원영도 목사 아들이고 장로죠. 오 여단장 김백일 기독교인이죠. 자,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예, 스톱. 여러분 이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반군토벌 전투사령부 21일 날 조직된 건데, 2여단과 5여단이 주력 부대였죠. 이 외에도 3여단 몇 개 연대, 대대 이런 데가 들어가게 되죠. 그 중에 이제 2여단 사령관 원영덕 대령, 제5여단 사령관 김백일 중령, 육군정보국장.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육군 정보국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육군 정보국 중에서 작전 정보와 전투 정보만 들어온 게 아니고 SIS가 들어왔다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김한일, 이희영, 이세호, 양인석, 김창룡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죠.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바로 저 SIS입니다. 그 다음에 3여단의 5연대 1대대 김종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파란색 친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죠. 네,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30일 날 이렇게 바뀌게 되죠. 호남 방면 전투사령관이 이제 원영덕이 되고 북지구 전투사령관이 이제 원영덕, 남지구 전투사령관 김백일.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30일까지 가죠. 예, 내리시면 돼요. 네. 요거 지금 설명한 거고요.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예. 여순지구 여순 사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너무 보고서나 글들을 쓰시면서 너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확 정리를 좀 한번 해버렸습니다. 토벌사령부의 반군 토벌, 원영덕과 김백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김백일이 지휘하에 있는 순천 여수 인근 지역, 지휘하에서 순천 여수, 벌교 이런데 진압을 했죠. 근데 그 진압군으로 참여한 데가 2여단, 5여단, 기타 여단이 있는데 2여단 2연대, 15연대 1개대대, 6연대 1개대대, 12연대 3개대대가 2여단에서 했어요. 여기서 제일 주력군이 12연대 백인엽이죠. 12연대의 부연대장이 백인엽이죠. 그 다음에 5연대는 이제 김백일이 하는 거죠. 5여단은 4연대, 3연대, 뭐가 잘못됐네. 예, 그러니까 주력이었죠. 14연대, 죄송합니다. 14연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기타 3여단에 5연대 2개대대, 제6연대 1개대대, 4여단에 제15연대가 참전하죠. 근데 이 대부분의 연대를
연대나 대대를 김백일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김백일이 주도하면서 육군 육군의 그만 내리십시오. 원영독 사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육군의 그 주도권들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기독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원영덕이죠. 원영덕, 원영덕은 이제 원익상 목사의 아들인데, 이 양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 잠깐만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걸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군 자력 기록표인데요. 보시면 86년 11월 13일, 즉 1953년 11월 13일 날 작성된 거고요. 오른쪽 두 번째 칸에 보면 종교 해서 기독교로 돼 있죠. 예,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에 대해서 잠깐 썼는데요. 원영덕의 아버지는 원익상이라고 해서 원영덕은 1908년 10월 19일 날 이제 서울에서 원익상 아들로 출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원익상은 1876년 경성부 회동에서 출생해서 1892년 미국 미 남감리회 조선연회 남감리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기독교인이죠. 남감리에서는. 그래서 홍천, 인제, 가평, 춘천 등 강원도 선교부, 춘천을 중심으로 이제 목회를 했고요. 1920년대 후반에는 서울 중앙전도관하고 신설립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1935년 감리교 농촌 선교 사업을 담당했고요. 이승만의 흥옥 불화보에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영덕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1927년 11월 현재 원영덕은 서울 세브란스 의전 학생이었고 감리교회에서 제1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정동 제1감리교회 애벗 청년의 소속이었습니다. 1928년 2월 11일에 이제 그가 강연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모여서 강연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강연회를 하냐면 크로프트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강연회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입장에서 근거해 농촌 촌락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던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상호 부조를 통해서 농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요 논리를 완벽하게 따라서 만든 사람이 있죠. 요 논리를 따라서. 그게 이제 손정도 목사, 앵목현에 설치되었던 농촌공동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920년대에서부터 30년대에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맞서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무정부주의자들, 일본 또는 러시아 또는 영국의 무정부주의자들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론이죠. 결합하면서 농촌 공동체 운동, 농협 운동을 일으키면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영덕은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자,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원영덕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앙과 신학이 명확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뭐 이제 중간에 확 잘라버리고요. 그러면 원영덕이 여순 사건 때 뭐를 했냐? 그거죠. 그러니까 원영덕과 민간인 학살 지휘명령. 원영덕이 단장으로 있었던 제2여단 사령부에 근무했던 한 군인이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여단 사령부 정보참모와 연대 정보과의 권한이 막강했다면서 연대에서 반군과 반군 협조자를 찾으면 여단 사령부 정보참모가 조사하여 사형 결정, 법 절차 없이 여단장 결재 후 사형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조사했는데 이 사람은 놔줬고 이 사람은 처형해야 합니다. 여단장님 하면 여단장 그 원영덕이 죽여 하면 이제 죽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살을 주의 명령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김백일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김백일은 간도 특설대 출신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김백일을 여순 사건에서만 생각을 해요. 여순 사건에서만 민간인 학살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1950년대 초에 안동, 경북 지역 3, 4단장으로 가서 싹쓸이 했죠. 그 다음에 1950년 8월 이후에 경주에 주둔하면서 경북 동부 지역에 있었던 모든 민간인 학살을 지휘명령한 장본인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모든 학살을 지휘명령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김백일이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우리가 알 건 알아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17년 1월 30일 길림성 연기련에서 김창근의 넷째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조금만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이 사람 본명이 김창규인데 해방 직후에 김백일로 개명을 했는데 온 세상이 불개문을 들어도 청천백일과 같이 살겠다는 의미로 김백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할아버지 이름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 기독교 인명사전을 한 2,000명 정도, A4 용지로 1,600쪽 정도를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김영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함경북도 명천군 서면 삼영동 출신으로 한북 경성읍 함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1911년 연길 용정으로 이주하여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김약연, 구춘선, 문익환 목사님 아버지, 문재린, 이런 양반들하고 같이 용종천 설립해서 교회 설립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연변교회, 간민회, 국민회, 광복단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1919년 3월 13일에는 용정 독립선언 축하회를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백일이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가 설립한 용정 은진 중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조향록 목사님께서는 김백일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셨죠. 특히 기장 쪽에서. 자, 다음 육군본부. 육군본부는 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육군 정보국장 중령 백선엽, 정보과장 소령 김정권, 정보국 특별조사대 대장 소령 김한일은 기독교인으로 여순사건 토벌군으로 작전을 지휘하거나 군과 민간인 수사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SIS를 좀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기무사, 이전에는 보안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IS의 군과 민간인 수사 및 처형 주도. 대공 30년사라는 뭐 좀 잘 알려진 그 보안사가 작성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김창룡, 김한일, 이세호, 정인택, 양인석, 박평래, 송대후, 이희영이 여순사건 발생하자마자 내려가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한일, 이세호, 양인석, 이희영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절반 이상이 넘죠. 김한일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녹취를 했습니다. 청년 시절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했고 장로교 목사 출신이고 물론 이제 전쟁 후죠. 제대 후에 목사 출신으로 남로당 군사책 이재복을 신문할 때 이제 여순사건 군사책이라는 거죠.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내세워 진술을 유도해서 결국은 이재복 목사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체포했고 이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 체포했고 박정희가 다 풀어서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김창룡이가 좀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여순 사건 당시 군과 민간인 수사 분류를 지휘 명령을 주도했습니다. 예,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인석은 그 충청북도 출신입니다. 예, 충청북도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 출신이고요. 김한일과 함께 SIS 1기 학생으로 광주에 내려와 군과 민간인 분류 심사를 주도했고요. 이희영은 평양 장대현 교회 출신입니다. 월남하에서 영락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장도현과 함께. 자, 3연대 2대대 소속 군인. 요거를 좀 한번 볼게요. 그럼 SIS가 뭐를 했나 좀 보겠습니다. 순천 진압 후 이제 3연대 2대대 소속 군인이 증언한 겁니다. 뭐 이런 증언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 이제 그냥 하나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천 진압 후 헌병대와 CIC, SIS인데, 그러니까 반군 협조 혐의 민간인을 색출하여 처리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쏘는 거 외에는 얘네들이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연대 2대대 5중대 4소대 군인, 대대 정복과와 특무대 SIS는
군 주둔지로 연행된 민간인을 직접 취조, 고문하였으며 즉결,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즉결 처분 대상자가 결정되면 대대장을 거쳐 연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즉결 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대대장은 각 중대와 소대장에게 사살을 명령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전화도 있었고요. 전보치는 전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제 SIS가 특무대가 학살을 주도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IS 기독교 이제 장교 하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SIS 기독교 장교의 수사 및 처형 분류 사례. 그래서 이제 이세호라는 사람, 잘 모르시겠지만 이세호라는 사람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호 딱 하고 10번의 종교, 이제 장교 자료표 밑에 보면 박스 친 거에 오른쪽 10번 종교 연필 기독교로 돼 있죠. 예, 조금만 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호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되겠지만 이세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남감리교의 초대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세호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뜻밖에도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이세호의 얘기입니다. 말입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이제 이세호에게는 그 즉시 남부지구 전투사령부인 오여단, 죄송합니다. 그 오여단이면은 김백일이죠. 오여단의 호남지구 SIS 대장으로 임명되어 전남 광주 사연대로 6명이 파견되어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광주 14연대에 도착하면서 우선 장교, 하사관, 사병 등을 구금할 수 있는 포로 수용소부터 설치했다. 연일 압송돼 오는 수많은 반란 혐의자를 우리 SIS 요원들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광주경찰서 수사요원들까지 총동원했고 이들의 지원으로 밤낮 없이 반란군을 조사했다. 이건 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죠. 조금 있다가 밝혀집니다. 주로 이분이 한 일이 이제 반란군 색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빈철현 등 6명과 함께 광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빈철현이 누구냐? 빈철현도 SAS 1기입니다. CIC예요. 그러니까 6명, 이거 다 CIC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쳐놓고 포로 신문했는데 하루에 100명, 200명 정도 되었다. 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왔는지 알겠죠. 광주경찰서 수사과 경찰들을 불러와서 좀 써라 시켰다. 조서를 좀 써라. 14연대 반란군이 얼마나 될까요? 네? 아니 조금 다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천 명 이상을 이 사람이 조사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자기가 오야단 SIS 대장이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여단이 아니라 연대급 대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도 그 같은 동기생들이 최소 7, 8명이 내려갔으니까 각 연대에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각 연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약간 숫자에 있어서 좀 뻥을 친 거고 그리고 경찰들을 불러서 조서를 쓰게 한 것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들이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요?
SIS가 총을 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그 이세호가 얘기한 것처럼 잡아오는 건 토벌군에서 하고 우리는 분류 심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류 심사, 분류, 얘 죽여, 얘 살려. 그 결정권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다. 아니, 심사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뭐 연대장이나 여단장이 오케이 죽여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여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저는 SIS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누굴 죽였냐? 이거죠. 누굴 죽였냐? 아니, 무슨 14연대 반란군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4연대 본부 정보과 작전정보 근무했던 군인, 직접 이제 군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처리를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순 사건 당시 반군 포로를 취조했는데 포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농민들이 많았고 이들은 실제 포로들이라 할 수 없었다. 당시 중대마다 2명 정도 정보과나 SIS 요원이 배치했고 정보에 따라 토벌 작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군 협조 혐의 민간인을 조사와 재판 없이 총살하거나 일본도로 참수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분류했다라는 거죠. 목사님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세호가 분류 심사를 했다 이거죠. 근데 분류 심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군인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그렇게 많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분류 심사를 한 거는 민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상당수가. 그래서 분류 심사 이세호가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반군 협력 혐의자 또 반군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선악을 구분해야 한다. 이세호는 인터뷰에서 조사관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반군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해자들은 반군과 협력한 부역자들을 분류했다,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선악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호 이 양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반군 14연대 군인들, 체포된 군인들 또는 반군 협력자 부역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선악 구분 관점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집안이 어땠을까? 보니까 할아버지는 이병규, 아버지는 목사 이기현이에요. 이기현 굉장히 유명합니다. 감리교에서. 이기현은 1911년 세례를 받았고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교회를 다녔죠. 1917년 난감리의 그 대표적인 학교 한영서원 졸업했고 일본 관서학원 출신에서 수학하고 23년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남감리 대학에 미국에 가서 수학하고 1919년 개선 동북교회 전도사 집사 목사 안수 받고 공덕교회, 북진교회, 철원제일교회, 동만지방교회, 옹진교회, 갈매교회, 구법교회 등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해방축기에는 옹진에 계셨는데 대한독립 촉진위원장이라고 그
이세호 씨 그 자서전엔 그렇게 썼는데 촉성이죠, 촉성. 대한독립 촉성 국민의 위원장이었겠죠. 그리고 옹진 중고등학교 교장, 중학교겠죠. 교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친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기현이 선교사 윈스였어요. 그래서 이세호가 국방경비대에 들어갈 때 그 윈스의 아들 윈스 중령의 소개와 원영덕의 추천으로 조선경비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 어떻든 예,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제 신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군사영어학교가 설치된 것에 대한 이세호의 생각입니다. 그 군사영어학교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설치가 됐죠. 제가 나온 학교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대학원 건물에 있던 자리, 건물은 이제 부셔졌지만 거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한국을 지키는 간성인 군의 간부가 처음 교육받고 탄생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내다보신 예정의 섭리로서 6.25 대별난도 이 학교 출신들이 조국 수호의 불사신이 되어 공산군이라는 불의의 무리를 앞장서 물리칠 수 있는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좀 다르죠. 일반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장교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빨갱이 잡아서 죽였다. 협조자 잡아서 죽였다. 반군 토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자기를 이제 그 가운데 끼는 겁니다. 공산주의 적대라는 이념과 신앙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능동적인 활동의 근거로 이 사람이 삼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그게 뭐냐. 이 사람이 642기거든요. 642기 졸업생들의 이러한 불타는 사명감은 그 후 옹진정투, 여순지구, 지리산지구, 이게 여순 사건이죠. 제주도의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진압에 투입되어 이를 공비 토벌의 앞장서 전과를 이룩하는 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의 책을 읽다 보면 자기가 이제 여순 사건이나 이제 제주 4.3 때 그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단지 이제 반군이나 이렇게 봉기군 뭐 이런 사람들만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런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됐다. 이런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기서 김한일 선생님도 목사님도 뵙고 이영 이런 분들도 뵙고 이세호 이런 분들도 봤지만 일단은 그 기독교인 장교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은 일반 장교들은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빨갱이 죽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정령을 죽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논리가 해방 정국에서부터 많이 나오게 되죠. 자,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분류 및 학살 가담. 황용운이라고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전라도 지역에 계신 분들. 목사, 전도사 등 이분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목사, 전도사 등 이런 사람들이 민족 진영 사람들을 가려내고 가려진 그 사람들 보고 반군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손짓을 하면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저는 동천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동천 건너 봉화산 골짜기에 데려다가 무참히 죽였어요. 자,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인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학군에 의해 여수 서국민학교에 구금이 되어 있었다. 이분은 이제 그때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분이에요. 목격자시죠. 1948년 10월 말경 12연대가 남산동 산에서 철모에 흰 띠를 두르고 남산동과 군자동 등지로 진입한 후 남산동, 군자동 등 거주민들을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두 서국민학교로 집합시켰다고 한다. 천여 명 정도의, 죄송합니다. 집합시켰다입니다. 천여 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고 자익색출을 하였는데 분류된 주민들이 진압 군경에 의해 교사 뒤편 넓은 밭으로 끌려가는 것을 끌려간 직후 총소리를 들었다. 진압군이 우익계 학생과 기독교인들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자익색출 지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남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율천 초등학교 사건입니다. 12연대 군인이 주민 수백 명을 율천 초등학교에 모아놓고 주민들을 분류했다. 국군은 군중을 향하여 목사님은 앞으로 나오시오 라고 하였다. 차남진이 앞으로 나가자 연대장인 국군 대령이 악수하면서 고생하였다고 위로하였다. 또 차남진에게 교인들을 골라 따라 세우라고 하자 차남진은 교인들을 줄 세웠다. 그 후 애국자들을 골라내었다. 남은 사람들 중에 반란군 협력자를 골라내었다. 그중 반란군 보안사장이었던 유재형이 나오게 되고 십수명을 이어서 골라내었다. 이를 직결 처분하고자 하려고 하자 차남진은 앞으로 나가 국군 장교를 붙잡고 즉결 처분을 간곡히 만류하였다. 약간 거짓말이 들어가 있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이때. 차남진 목사는 당시 현장 지휘자를 12연대 연대장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12연대 연대장은 그때 잘 활동을 못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을 하질 않았습니다. 지휘 명령을 했던 사람은 12연대 부연대장 백인엽입니다. 백선엽이 동생. 예, 자력 기록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1956년 8월 29일 날 작성이 됐는데 종교란에 장로교라고 적혀 있죠. 자,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좀 자력 기록표를 보면 성명, 백인엽, 4256년 2월 18일생, 그러니까 1923년 2월 18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48년에는 25밖에 안 됐어요. 본적지가 어디냐?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덕흥리입니다. 저는 이 본적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덕흥리는 쉽게 말해서 그냥 복음화된 마을이에요. 1890년대. 감리교 임시의정, 감리교 목사로서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하셨던 손정도 목사, 앵목현에서 농민호조사 만들었던 손정도 목사, 김일성 주석 살렸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이 양반도 아주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그래서 이거는 덕흥리는 기독교 동네예요.
근데 여기는 감리교 물론 이제 감리교 뭐 선교 분할은 1909년 뭐 때부터 되지만 1908년, 7년, 9년 이때부터 이렇게 나눠지지만 장로교가 여기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든 여기는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백인엽, 백선엽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물을 일찍부터 먹은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내려주시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인엽이 학교에서 다 분류시켜 해놓고 목사님 나오게 하고 기독교인 나오게 해서 우익 인사 나오게 해가지고 지목하게 해가지고 죽인 장본이 백인엽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14연대 의무병이었던 곽상욱이 김정원에 대해서 증언한, 이게 이제 김정원이죠. 이 사람을, 김정원은 좀 사이코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이 마을 보리밭에 주민 직결시키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분리시켜 기독교인은 귀가시키고 비기독교인 주민들을 구타하면서 주포와 여수로 연행했다. 이거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여기서 보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아닌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처형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읽으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학살에 가담한 기독교인의 종교 논리. 이거는 주로 그 1904,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6.25 전쟁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가진 생각이 아니라 전쟁 이전에 가진 생각들입니다. 토벌군은 공산주의 적대를 지침으로 반군과 반군 협력자를 제거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토벌군의 목표는 반군은 물론 이에 협력했다고 추정되는 민간인들을 색출, 수사, 분류하여 제거하는 것이었다. 토벌군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강경 진압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국가 권력의 판단 때문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정부와 토벌군의 진압 정책에 동조하였다. 기독교인들은 토벌군 사령관, 육군 정보국 첩보과 및 SAS 등 핵심 지휘 명령체계 안에 있으면서 반군과 이에 협력한 민간인 처리를 주도했다. 특히 이들은 어디까지 했죠? 뭐가 떠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 이들은 이들은 민간인 분류 처형을 주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일부 기독교인들은 반군 협력자를 색출하는 데 일에 가담하였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사탄의 진영, 정령, 붉은 마귀 등으로 규정하였다. 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종교적 논리가 여순 사건에 참여한 기독교 출신 토벌군과 이에 동지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적극화하였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바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두 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은 빨갱이로 규정하고 이방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습성, 그런 종교적 풍토 이런 것들이 극악한 상황을 만나면 머리로는 그게 실제로 그렇진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미 몸과 마음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화가 어떠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산 지역을, 충청남도 아산 지역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산에는 똑같은 지휘명령체로 내려왔어요. 동네에서 인민위원장, 부위원장, 농지위원장, 민청위원장, 여맹위원장 죽여. 그리고 치안대 죽여.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각 지서를 통해서 다 내려오죠. 그런데 덕질이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세교리 같은 동네는 120명이 죽었어요. 100여 호밖에 안 됐는데 120명이 죽었다는 얘기, 한 마을에. 이게 뭔 차이냐 이거죠. 뭔 차이냐. 덕질이 같은 경우는 일제감정기 때서부터 지주와 소장농, 그 다음에 어른과 청년, 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협력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대요. 대화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착취를 당해도 조절을 했대요. 아이, 좀, 요번에 저희 애가 우리 와이프가 아들을 낳는데 밥 먹을 게 없이요. 소작 띠간 거 조금 한 말만 더 주세요. 그러면 줬대요. 지주가. 근데 세교리는 어떻게 했냐? 이장이 엄청난 착취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공출이 있지 않습니까? 공출이 있으면은 마을을 운영하려면 지들 편이 있잖아요. 지들 편에 있는 사람들은 공출을 안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공출 양이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공출을 어떻게 하냐? 소장농 거를 뺏는 겁니다. 강제 동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들 편에 있는 사람 몇 명은 집안은 강제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농 사람들 거를 있는 남자들을 보내는 거죠.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난이 빵 터지니 이게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120명이 죽는 거예요. 6, 7가족은 아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갓난아기까지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탄이 떠들고 마귀 떠들고 이방인이라고 떠들고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다니고 미국기 드는 사람들 싫어요.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그 전쟁의 비참함을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들은 살 것 같죠. 전쟁 터지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우익이건 좌익이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목사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쫓겨났고 제발 기독교에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 했네. 감사합니다.
예, 최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내용을 보시면서 저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이 시간은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이우경 전도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여기 예. 성공회 그 강화도 그에 많이 있는 그 성공회 여수교회 전도사입니다. 아, 예. 그 유족분들을 그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근데 예. 유족분들은 하도 주변에서 용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가해자들이 그 사죄를 하면 우리는 용서할 용의가 있다. 제발 좀 우리도 그 괴로우니까 그 미움 그런 게 마음속에 차 있는 거 괴로우니까 제발 좀 가해자들 뭐 생존자라든지 아니면 가해자 후손 아들 딸들이라도 정말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면은 우리도 그 짐 털고 뭐 어차피 그 선대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후대가 화해하고 살자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해자들의 그 후손이 피해자의 후손에게 그 그냥 그 사죄 이런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지금 끊겨가지고 잘 못 예, 들었어요. 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도대체 좀 그 화해 하는데 그 저기 목사님의 어떤 그 이 화해에 대한 어떤 그 뭐 방안이라든지 뭔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 딸이 죽었는데 그 옆에서 용서해. 목사니까 용서해. 기독교이니까 용서해. 그러면 그거 엄청난 또 폭력이죠.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용서가 안 되죠. 무슨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넓지도 않고 자기 핏줄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이런 사건 조사는 왜 하고 이러는 거냐. 근데 이제 저는 답을 못 찾다가 이제 작년에 좀 찾았어요. 작년에 찾았는데, 예산 광시면회관데 이제 박씨 어르신을 만나 뵀어요. 38년생이신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자기 가족들, 삼촌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 박씨 집안 내. 그 박씨 마을인데 박씨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그 박씨들을 많이 죽게 한 사람이 안 씨예요. 안 씨는 소수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제가 의뢰 질문했죠. 그럼 안 씨하고는 갈등 관계가 있으시겠네요. 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분이 아니야 없어. 아주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갈등이 있긴 뭐가 있어. 다 지난 얘기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이제 환갑이 지난 아들이 있길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갈등은 그 다음 때에도 이어지거든요. 자식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아들한테.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건 못 믿겠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 좀 깐족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얼굴을 딱 고치면서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씨 아들하고 나하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친합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집안인데, 작은 할아버지를 죽인 집안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러면 저기 어르신 그 안씨를 용서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용서가 돼? 지금도 용서가 안 돼. 화해가 돼? 지금도 화해가 안 돼. 아, 그러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원수들에도 같이 살아야지. 원수라도 같이 살아야지, 한 동네에서.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농사질 때 품앗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 우리 품앗이에 들어와서 같이 일했어. 그러면은 경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우리 같이 둘에 들어와 있어. 죽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싶었지. 근데 같이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근데 분명한 거는 1세대는 용서를 못 해요. 화해가 안 됩니다. 근데 1세대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 아들, 그 아들 세대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불행히도 우리는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 유족들의 아픔을 이나 갈등의 문제도 역시 민중이 같이 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가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떠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도 그만두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지만 기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을 못 떠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위로를 줄 사람, 상처를 어루만져 줄 사람,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밖에 없어요. 제가 좀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습니까? 네, 연구자들도 많이 만났고 시민단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좀 갈등이 폭발하는 곳에는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예, 그 목사님, 저도 질문하는데요. 예, 저도 저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면서 제가 불교 이제 순천이 고향이고 여순 그 민중항쟁의 그 중심 심장부에서 제가 지냈었는데 이제 요 근래사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인 학살의 가장 가해자가 기독교인이었던 걸로 확실한 팩트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좀 의아했는데, 그렇구나라는 것을, 오늘로서도 명확하게 알았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저지른 죄악이, 이제 종교나, 그리고 이념으로 인한 집단, 이렇게 폭력, 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참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한 가해에 대한 부분을 시인하고 좀 나가면서 회개의 운동을 기독교인들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도 거부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했다. 마치 정당한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고 적대 세력을 없앴다.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데, 저는 히틀러 유대인 학살 사건이라든지 미국 인디언들 대학살한 것처럼 민족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대학살이 기독교인들로 인한 것을 좀 종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참혹한 죄를 저질렀다고 좀 참 알리고 우리가 가해자라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님. 예.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가해자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솔직히 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 저 새끼는 진짜 쓰레기구나. 근데 이제 유명한 지도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기독교가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솔직히 말해서 똥구멍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절제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폭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놈 새끼들이 사과를 해야죠. 근데 안 하죠. 이미 다 뒤졌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 후대 목회자들은 나 몰라라 하죠.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가 우울증이 생기고 복장 터지고 그냥 아이씨 하고 마는 거죠. 뭐 돈이 없으니 책도 못 쓰고.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결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문제가 평양 대붕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평양 대붕 운동이 과연 무엇을 지향했는지 그걸 봐야죠. 어? 소위 보그마라는 명분 하에 평양 시민들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기는 선민으로 선정을 하고 그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통해 자복하려면 거기부터 해야죠. 신앙 고백. 네. 그리고 목사들이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교인들 빠져나가도. 그 싸움 아닐까요?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뭐 진즉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짐작을 하고 좀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들은 부분은 있지만은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듣기는 좀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이다 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우리 이제 내가 안 딸지라도 우리가 안 딸지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민족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 전에 기장을 비롯해가지고 몇 개 교단들이 그 일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친일했던 것을 자백을 하고 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정교단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 그 기독교가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민족 앞에 역사에 죄를 지었노라고 자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5.18 때 광주 시민들을 죽여라고 이 명령을 내렸던 전두환이가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거의 다 죽고 또 가해자 자식들 후손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뭐 가해자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신하고 싶지가 않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고백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먼저 이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강의를 지금 이렇게 하신 부분이 이제 NCC인데, 이 NCC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가 민족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정말로 우리 잘못했다 라고 이런 고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 이건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저 뭐 선조들의 뭐 100년 전에 있었던 뭐 50년 전에 있었던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대를 이어오면서 우리의 일로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뭐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보다 이 진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오를 먼저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또 질문, 우리 전동 NCC 목사님들 좀 질문을 주로 해주셨는데, 타 지역이나 뭐 또 그 집사님들도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혹시 예, 박동원 화백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순 그림을 그리는 박근만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덕한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하셨는지, 승주교회 나덕한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알고 있었으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예, 죄송합니다. 그분이 칼 마이더스 사진에 뭐 지목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네, 그분이 나중에 사람을 살리러 간 건데 뭐 오해하고 있다, 뭐 아들 그 자서전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그런 건지. 네. 예. 그거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제주의 김인주 목사님, 예.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오늘 뭐 아주 좋은 거라고 그러네요. 약간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잘 배웠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는 제주 경우에도 그 피해자들 아니면 이제 이 민중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개신교는 아직도 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불교나 천주교는 약간 진전되어 있다고 난 판단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이 무속신앙, 무당들, 제주도는 신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특별히 개신교는 굉장히 논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은 불가피하게 이 원인 규명, 사실 규명, 팩트 체크,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뭐라고 발언하기가 참 어려워서 아직까지 좀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무당들의 언어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가해자나 그런 것을
제대로 지목 안 하더라도 뭐 광풍이라든지 뭐 태풍에 비유하면서 그런 시대적인 아픔에 휩쓸려서 그냥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위로하는 식으로 굿을 하면은 그래도 그 이제 유족들이 나온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풀어지는 또 어느 정도 위로받는 그런 이제 기능을 수행해 갔다. 저는 근래에 들어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제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개신교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런 이제 사과도 하고 또 원인 규명도 하고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게 좀 제 의견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제 그 발제하시는 중에서 조금 이제 건드리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백선엽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많은 글을 남겼잖아요. 회고록이나 혹은 뭐 자기 체험담 그렇게 남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은 또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주워 들은 이야기, 혹은 자기가 이제 주도해서 어떤 육군 군사를 정리하면서 전쟁사를 정리하면서 자기를 이제 주인공으로 그냥 잘못 역사를 찬탈하는 경우도 있고 미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증언 자체가 좀 확실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군 복무를 그 유신 말기 그리고 이제 호공 초기에 육군 본부에서 초급 장교로 3년 있었는데, 그때에 백선엽이 한 번 와서 강연을 했어요. 79년이라고 기억이 돼요. 현재 11.6 이전인데, 지금 따져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때도 뭐 60 초반 정도의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좀 젊은 그런 이제 군 선배였는데, 많은 이제 그 육군 본부의 그 이제 장교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선배 대우도 하고 또 경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얘기가 좀 싱겁다. 실제로 그게 이제 주도한 주역의 증언치고는 싱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또 그의 어떤 손을 통해서 정리된 글도 많이 이렇게 읽고, 이게 과연 진실일까 하고 또 얼마나 현장 밀착되어 있나라는 이제 반문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수편적인 기록들을 모아서 자기가 정리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공을 너무 좀 과하게 내세운 게 아닌가. 바로 직전에도 우리 그저 뭐 다부동 전투 주역이라고 이주기 어떤 그 이제 측근에서 뭐 기념식도 하고 그렇게 보았지만은, 그런 것조차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은 4.3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지만은, 자기가 솔직히 거기서 고백하는 대로 자기가 현지에 와본 것도 아니고 아주 나중에야 이제 자기 동생인 백인엽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다. 뭐 그런 걸 살짝 비치거든요. 그렇다면은 증언자로서의 그런 좀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고 2차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살짝 좀 그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백선엽은 저도 뭐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예.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혹시 질문하실 분 있나요? 여기 그 지난해 그 신승원 목사님 혹시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소리. 없으십니까? 유상선 목사님. 예, 유상선 목사님 뭐 혹시. 네, 오늘 그 몰랐던 여러 부분들도 말씀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공부가 짧아서 한번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1919년 3.1운동까지도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기독교가 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45년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까지의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그런 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큰 방향을 바꾸게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 1907년 그 대부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운동은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살찌는 그런 역할도 했겠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 물질적 토대를 전도를 통해서 물질적 토대를 쌓아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맛을 본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917년에 대부운동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집회를 하게 돼요. 똑같이. 근데 이제 그 집회에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 좀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양산 주민들을 사탄, 이방인, 전도의 대상, 부수러 가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였죠.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먹고 살아야죠. 그 물질 축복 받아야죠. 안전하게 살아야죠. 성적이 들어야죠. 기독교인들은. 안전, 내 생존, 기득권 이거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이게 커진 거죠. 이게 커지면서 친일파가 된 거죠. 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독교를 보장할 수 있는, 기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죠. 그게 친일파가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주의 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 말은 좋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다 자기 밥벌이에 관심 있는 거 많잖아요. 일제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친일 행위를 사과했다? 하나 더 해야죠. 우리의 욕심을 사과해야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결국은 이게 해방 당시에 터져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이 이걸 지켜줬지만 해방 후에는 미국 길 든 사람들에게 보장이 됐거든요. 뭐 좀 저는 그냥 뭐 교인도 없고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강연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생각거리가 많은 강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이 선악 이분 구도가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좀 최 박사님 논문이나 강연을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중립지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고 구조부터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최 박사님 책을 제가 상당히 좀 쇼킹한 책인데 이것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좀 시처럼 쓰신 그 글인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
하나 개설을 했어요. 우리 그 2022년 그 전동 NCC 에큐메니카 아카데미라고 하는 단체 카톡방을 지금 오픈 단톡방을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좀 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예, 전동 NCC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치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 하시고요. 이미 이제 제가 최 박사님이 기독교 사상에 쓰신 글 가운데 옛날 그 기독교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이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이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글도 오늘 아마 유상서 목사님 질문과 연관된 그 글이 아닌가 좀 싶은데 자료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최 박사님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다음번 특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여순항쟁 관련한 강의인데요. 우리 여수 지역의 그 사학자 여순 항쟁 연구에서 학위를 하신 주철희 박사가 두 번째 강의입니다. 19일 날, 그러니까 셋째 주 화요일 저녁 8시고요. 참고로 이분은 난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순 항쟁 기간 문인 조사반의 진실 왜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는데 본래는 대면 강의로 순천에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처럼 줌으로 저녁 8시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짜지만 1시간 늦게 8시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링크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 이우경 전도사님이 잠깐 1분 정도 광고하실 게 있다고 해서 광고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프님. 음소거 해제하세요. 몰랐습니다. 빨리 하세요.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순에 돌아가신 피해자분이 국가보훈처럼 순직 공무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유족이 이제 이미 너무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현실적인 혜택은 없는데 최근에 시외버스를 타고 이렇게 도청을 가면서 보훈 할인을 받았답니다. 보훈 할인을.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적인 면서 이만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한 그런 보훈증 카드 쓰니까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보훈 대상자라는 그런 걸로 해서 좀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순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전후 고도연맹 때 돌아가신 많은 공무원들, 우선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또 보상 대상자로 순직 공무원 이런 걸로 인정을 받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또 일반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좀 내주십사라고 드립니다. 전국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아산 배해방 세교리 이런데 강화도 이런 데서도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가신 피해자 학살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문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것을 강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을 진즉부터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관련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그 좀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좀 더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길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진지하게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강연해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스트님 저기